이번 차시에는 생물학적 위해요소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생물학적 위해요소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차에서는 위해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차시에서는 생물학적 위해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해요소 자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위해요소는 이런 것이죠.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인자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는 생물학적 위해요소, 영어로 biological hazard에서 B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학적 위해요소는 chemical hazard, C. 물리적 위해요소는 physical hazard, P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강좌에서는 제가 줄여서 B, C, P라는 그런 약어를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물학적 위해요소는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 기생충, 곰팡이, 또 일반 세균, 효모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어떤 증상들이 있죠? 소위 말하면은 식중독 증상, 복통, 발열, 구토 이런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중독균이 아니라면은 가볍게 지나가는 배앓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상의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당연히 위해요소로 보는 것입니다. 화학적 위해요소는 독성을 함유하고 있는 화학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에서 또는 원료에서 오는 농약이나 중금속, 또 원료 자체가 갖고 있는 천연의 독소 물질들, 다이옥신, 잔류농약, 또 동물의약품, 또 공장에서 공정 중에 사용되는 세제, 소독제, 살균제 같은 것들도 들어갑니다. 이런 화학적 위해요소들은 대체로 알레르기 질환이라든가 신경장애, 또 생식장애, 또 만성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리적 위해요소는 비식용물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물이라고 하죠. 금속, 돌, 유리, 모발, 곤충 같은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모발과 곤충은 생물체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위해요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해썹에서는 이것을 이물로 봅니다. 그래서 물리적 위해요소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물리적 위해요소의 증상은 외과적 위해를, 외과적 어떤 증상들을 나타냅니다. 즉, 돌을 씹었거나 또 유리 조각을 했을 때 심각한 외과적 위해를 겪게 되죠. 찔림, 배임, 이가 부러지거나 등등의 증상을 보여주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발이나 곤충들을 봤을 때는 그런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물학적 위해요소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해썹에서 가장 심각하게 관리해야 할 생물학적 위해요소는 식중독균일 겁니다. 자, 미생물 중에서 즉 우리 앞서서 우리 공부했던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균들의 오염원도 다양하고 증상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또 각각의 예방 방법이 있는데 이 강좌에서는 주로 특정 미생물들이 어떤 오염원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식품에서 잘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포인트를 갖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색포도상구균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염원이 뭡니까? 주로 동물, 사람의 피부입니다. 손에서 옵니다.
그래서 개인위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식중독균입니다. 따라서 이 미생물을 잘 관리해야 할 식품회사들은 특정의 식품회사뿐이 아니라 사람이 작업자로 투입되는 대부분의 식품회사들, 거의 대부분이죠. 사람이 작업자로 투입되지 않는 식품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식품회사들이 잘 관리해야 할 미생물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상처난 손을 갖고 있거나 또 화농성 질환을 갖고 있는 작업자가 이 황색 포도상구균을 옮겨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자, 살모넬라 어디서 주로 유래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축산물에서 많이 유래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계란 껍질, 그렇죠? 그 다음에 닭고기, 식육 이런 것들 축산물에서 많이 유래합니다. 따라서 이런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라면은 살모넬라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겁니다. 자, 병원성 대장균 5157균, 우리 장출혈성 대장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장출혈성 대장균은 가축, 사람의 분변에서 옵니다. 분변성 지표균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투입되거나 또 가축 같은 축산물들이 원료로 사용되는 그런 제조소에서 관리해야 할 항목입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황색 포도상구균처럼 사람이 투입되지 않는 식품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식품회사가 이 균을 관리해야 됩니다. 장염비브리오균 많이 들어보셨죠? 이 균은 우리 수산물에서 유래합니다. 따라서 수산가공회사, 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라면 이 균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바실러스, 토양미생물입니다. 즉 토양에서 생산되는 주로 농산물, 곡류들을 주로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라면 바실러스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캠필로박터, 우리 축산물이죠. 축산물을 원료로 쓰는 회사들. 리스테리아 어떻습니까? 유제품에 많이 발견됩니다. 우리 미국에서 리스테리아 균에 오염된 아이스크림을 먹고 사망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제품을 다루는 회사라면 또 신경 써서 관리할 그런 식중독균 중에 하나입니다. 크로스트리움 퍼플리젠스, 요거는 다른 말로 웰치균이라고 부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찌개, 국 이런 것들을 다루는 회사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봐야 할 생물학적 위요소가 되겠습니다. 여시니아, 축산물이 되겠습니다. 보툴리누스균이라고 합니다. 이 균은 주로 통조림 식품에 있는 균이고 현기적인 조건에서도 잘 자라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균이라고 분류되진 않죠. 우리 바이러스는 생물과 미생물의 중간의 형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물학적 위해소 안에 중요하게 관리할 항목으로 분리하고 다루고 있는 것이 노로바이러스랍니다. 이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물과 물을 매개로 해서 오염된 여러 식품들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특히 지하수를 쓰고 있는 공장에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해할 그럴 생물학적 위해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식품 공전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식중독균으로 설정하고 있는지, 또 그거에 앞서서
위생지표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일반, 즉 모든 식품에 대해서 여기서 특별하게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면은 이와 같은 일반 식품의 멸균 식품과 살균 식품에 대해서 각각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위생지표군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식품공전에서 미생물의 규격을 읽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일반 세균 100마리 이하 또는 10마리 이하라는 그런 방식으로 규격을 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10마리를 분석할 때 10마리 이하가 되도록 샘플을 몇 개를 분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식품공전의 미생물 규격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와 같이 NCMM 방식으로, 즉 4개의 숫자를 표현함으로 인해서 보다 통계적인 방식으로 미생물 규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균군에 대해서 살균 제품에 대해서 분말 제품을 제외한 다른 살균 제품에 대해서 그런 많은 제품들이 이 안에 포함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 주스도 이 안에 포함되겠죠? 이런 경우 NCMN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N은 5, C는 1, 스몰 m은 0, 라지 m은 10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N은 5개의 시료를 샘플링해서 스몰 m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0 이하이기를 바라지만 0을 넘어서 라지 m인 10까지 검출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되 그 허용되는 개수는 5개 중에 하나다. C가 1이라는 거에서 읽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론적으로는 과거였으면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대장균, 살균 제품, 분말 제품 제외인 경우는 불검출이라는 표현을 했을 텐데 이와 같이 스몰 m이라는 것은 즉 원칙적으로 이거 이하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m이 0이라는 얘기는 0 이하여야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불검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5개 중에 하나까지는 허용을 해주겠다. 10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즉 0과 10 사이에 있는 거라면 하나를 허용해 주겠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분말 제품 가볼까요? NCMN이 5, 2, 0, 10이죠. 그 말은 뭘까요? 하나도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2개까지는 허용을 해주겠다. 0과 10이 범위로. 그 어떤 경우도 라지 m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장균군이 10이 넘어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위생지표군을 식약처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반 세균과 대장균 외에도 이와 같이 식품 자동 판매기 음료에 대해서는 밀봉 제품을 제외하고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아니라 대장균을 이와 같이 위생지표군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산물인 경우도 이와 같이 세균수를 잡고 있습니다. 또 대장균에 대해서도 같이 수산물에 대해서 잡고 있습니다. 고령친화 식품에 대해서도 대장균군과 대장균을 잡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대장균군을 위생지표군으로 많이 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또 제품에 따라서 세균수를 위생지표군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식품공조는 식중독균을 도대체 몇 가지로
정해놓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은 식중독균이 총 9가지인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상 식품이 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대상 식품이 이런 경우에 한해서, 즉 식육이거나 식육, 제조 가공용 원료가 아니라 그냥 식육을 얘기합니다.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 가열 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인 경우는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어서 나오는 것처럼 총 6개의 식중독균이 불검출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 불검출이라는 말은 뭘로 볼 수 있을까요? NEOC가 0이라는 거에서, 그 다음에 스몰 m이 0이라는 것 때문에 불검출이라는 것이고요. 슬래시하고 25g이라고 표시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특별한 표현이 없다면은 이런 규격을 읽을 때는 기본 단위가 g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표현을 했다면, 25라고 표현했다면 25g당 불검출이라는 기준을 만족시키라는 개념입니다. 또 그것이 m이 0이라는 거에서도 볼 수도 있지만 C가 0이라는 거에서도 매우 강력한 규정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살모넬라, 2번 장염 비브리오, 3번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4번 장출혈성 대장균, 5번 캠필로박터 제주니 또는 캠필로박터 콜라이라는 균이 있습니다. 6번째는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라는 균. 이 6가지는 불검출해야 할, 즉 검출되지 말아야 할 그런 불검출 대상 식중독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식중독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부분적으로 검출이 허용되는 식중독균이 3종 정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모든 식품이 아니라 일부 제품에 대해서 적용 식품 유형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식중독균은 3가지입니다. 부분 검출 허용 식중독균, 바실루스 세리우스, 우리가 토양 미생물이라고 했던 것이죠. 크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웰치균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황색 포도상구균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 여기 적용식품 유형들이 쭉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이와 같은 규격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크로스트리디움 퍼플리지엔스, 마찬가지로 적용식품 유형별로 이와 같은 규격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황색 포도상구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앞서 6개의 불검출 대상 식중독균은 불검출돼야 할 균들이었지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3가지 식중독균들은 식중독을 유발하지만 독성이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일부 g당 10,000 이하, 또는 어떤 제품의 경우 g당 1000 이하, 또 어떤 제품 g당 100 이하, 이런 식으로 일부 검출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해서 제가 부분 검출 허용 대상 식중독균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자, 기타 식품유형번 관리 대상 식중독균이 있습니다. 아직 식중독균이 총 9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기타 식육 및 기타 동물성 가공식품에는 결핵균, 탄저균, 브루셀라균이 음성이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영아가 섭취하는 식품에서 크로노박터라는 균들에 대한 규격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 식품 적객업소에 먹는 물에 노로바이러스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위생지표균과 식중독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만 해썹에서의 관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식중독을 일으키진 않지만 부패를 일으키는, 단순한 부패를 일으키는 부패 미생물도 이와 같이 세균, 곰팡이, 효모 이런 쪽에 여러 미생물의 학명들이 있습니다. 앞서 바실루스 세레우스는 식중독균입니다만 바실러스 속의 다른 종들은 식중독균은 아니지만 분명히 음식물을 썩게 하는 부패 세균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부패 미생물도 위해 요소로서 관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위해 요소를 심각성의 관점으로 분류를 한다면은 첫 번째는 앞서 식중독균을 포함하는 이 병원성 미생물이 가장 심각한 위해 요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패를 일으키는 미생물들, 즉 세균이나 효모나 곰팡이가 되겠고, 또 하나 우리가 식품에 있어서 발효식품에서는 미생물을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위해 요소로 볼 것이냐 아니냐의 그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식품에서의 유용 미생물들은 위해 요소로 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심각성에 따라서 어떤 미생물들은 위해 요소로 보지 않고 또 적당히 심각성이 있는 걸로 보는 위해 요소, 그리고 매우 심각한 위해 요소를 갖고 있는 걸로 보는 위해 요소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식품의 유형별로 특별히 관리해야 할 미생물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예시로서 목록화하였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이 있다면은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미생물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즉 곡류 가공품에 바실러스 검은 곰팡이 이외에도 다양한 미생물들이 또 곡류가 어떤 종류의 곡류냐에 따라서 또 식품이 어떤 식품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미생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곡류 가공품에서 걱정을 할 미생물들, 또 채소류에서 걱정할 미생물들, 또 어패류에서 걱정할 미생물들, 이런 관점으로 유형별로 주요 위해 미생물이 무엇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해썹의 12절차의 위해요소 분석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헌들을 참고하여 또 회사의 여러 위생 자료를 참고하여 다양한 미생물들을, 즉 발생 가능한 잠재적 미생물들을 위해 요소 분석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생물학적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수단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물학적 위해 요소는 세균에 의해서 미생물의 증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 첫 번째는 수분 관리입니다. 자, 미생물은 수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분을 낮추거나 없애는 그런 조작이, 그런 공정이 미생물을 관리할 수 있는 공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건조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른 오징어라든가 또 건조 사과 같은, 또 건조 나물류, 이런 것들이 수분을 없애서 거의 95% 이상 없애서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고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축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수분 활성도를 떨어뜨려서 미생물이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형태의 수준으로 수분 활성도를 떨어뜨리는 조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넣거나 설탕을 넣는 가염, 가당 조작,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수분을 이용해서 미생물을 관리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온도 관리입니다. 자, T 관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조작이 바로 그런 것이죠. 냉장, 냉동. 냉장은 10도 이하, 냉동은 마이너스 18도 이하, 그리고 온장 60도 이상, 살균, 멸균 120도 이상이라는 이 5단계의 조작을 통해서 온도 관리를 하는 것이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산소라면 무엇일까요?
공기를 차단하는 조작. 우리가 조리식품이 아니라면 가공식품에서는 기본적으로 밀봉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pH를 떨어뜨리거나 높이는 조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좋아하는 pH인 4에서 10 범위 바깥으로 pH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식초를 사용하거나 또는 산도조절제를 사용하거나 또 발효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유산균 발효 같은 걸 통해서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조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4가지의 미생물 제어 조작, 미생물 관리 방법이라 해서 4가지를 기억해 두시기 위해서 머리 글자 워터, 템퍼러처, 옥시전, pH에서 W, T, O, P 4가지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와 같이 우리 WTOP라는 조작을 통해서 미생물 관리를 하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예방조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생물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파악해서 그 원인들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먼저 시설적인 면에서 시설이 열악하면은 우리가 청결구역이라든가 일반 구역에 오염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시설의 문제를 해결해서 교차 오염을 최소화시켜 본다든가 또 작업장의 청정도 관리를 당연히 청결구역이면 관리 수준을 높이는 방법 또 원료가 입고되는 과정에서 자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규격에 맞춰서 미생물이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시험 성적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입고 검사를 통해서 유관 검사를 비롯해서 필요하던 미생물 검사 또 여러 가지 검사 기관을 통해서 입고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창고 작업장의 온습도 관리, 그리고 세척 소독 실시, 또 공기 중에 식품을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것들, 작업자의 위생 교육 훈련을 잘하는 것들을 예방조치 방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WTOP 외에도 영양분이 미생물의 증식인자가 되기 때문에 음식 찌꺼기가, 식품의 찌꺼기가 가공 후에 남지 않도록 충분히 청결화하고 세척을 해야 된다는 것이 좋은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화학적 인자로서는 화학소독, 보존료를 처리하거나 미생물로는 유산균으로 즉 기량미생물로 다른 균을 억제하는 것, 방사선 조사, 또 미생물의 증식에 필요한 시간들을 허용하지 않도록 홀딩되는, 계류되는 시간들을 단축하는 그런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개인위생이 또 기본적인 관리 수단이 되겠죠. 자, 먼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위생전시를 투입할 때 손을 세척합니다. 그리고 건조합니다. 소독합니다. 그 원리가 이 순서가 그냥 설정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세척해서 이 과정은 소독 과정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손에 있는 여러 때들을 오염물질들을 비누를 통해서 제거해 주는 과정이죠. 그리고 일단 건조를 합니다. 건조를 해서 뒤에 나오는 알코올 소독 같은 걸로 해서 소독의 효과를 높여주는 것이죠. 만약에 세척, 소독, 건조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세척하고 물기가 있을 때 소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건조한다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세척, 건조, 소독하고 마지막에 알코올은 물론 다시 건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알코올이 휘발성이기 때문에 쉽게 건조가 될 수 있는 점을 이용해서 개인위생관리도 철저하게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물학적 위해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